잠시만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고, 저번 주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저번 주 저희가 이제 산업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20대에서 50대 여자들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전문가 집단을 나눠서 우리가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 이상의 고객으로 좀 매칭시켜 봤거든요. 기억이 조금은 나시겠죠? 네. 그래서 20대 여자를 살펴봤을 때, 나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력이 짧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재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몸매에 관심이 많아서 주당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1회보다 월등히 많았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대1 레슨을 선호해서 어떤 가성비보다는 퀄리티를 좀 더 따지는 집단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었죠. 왜냐면 결과는 이제 결과만 나와 있지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3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운동하는 집단인데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요 나이대 여자분들이 변화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고, 이 집단에서도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주당 2회 이상 운동을 했고 1대1 레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만약에 1대1 레슨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변이나 지역 상권에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나 가장 많은 상권에서 1대1 레슨 이벤트를 하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4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뭐 경력도 좀 다양하게 나왔었고요. 근데 좀 특이하게 바라볼 것은 이제 주당 1회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본인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떤 지출이 좀 많아지는 시기여서 좀 주당 레슨을 좀 줄어들지 않나 했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20대, 3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1대1 레슨에 대한 선호도가 그룹 레슨보다는 높았는데, 40대 같은 경우는 1대1이나 그룹 레슨이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일 민감도가 높은 연령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룹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오히려 40대 여자를 타겟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각이 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와인 소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1년 미만의 고객을 아마 매칭시켜 보면 블로그나 이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그런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고객층이지 않을까 했었고,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민감해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가격 같은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벤트를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경력의 고객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어떤 강사의 퀄리티보다는 일단 외형적인 이제 시설이나 그런 이미지로 좀 더 판단을 하는 습성들이 조금 강했었고요. 1년에서 3년 미만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경험하거나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모객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었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고객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층은 뭐 강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경력의 집단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3년 이상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운동 프로그램보다는 강사에 대한 비교가 좀 월등히 높았던 그런 고객층이었고, 그래서 시설이 약간 낙후되었거나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이 특정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강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보통은 계속 재등록을 이루어지는 그런 경력의 고객들 같고요. 뭐 외부적인 그런 이슈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강사하고의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 계속 재등록이 이루어지는 고객들이고, 가급적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좀 고려하는 집단이고, 그 리뷰 내용 중에서도 뭐 품질 가치에 대한 항목을 좀 더 비교해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퀄리티에 더 집중하는 그런 연령이라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객에 대한 파트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고객들이 이제 어떤 구매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플로우처럼 지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뜯어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제 등록을 할 때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하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제 어떤 현상이나 상태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체중의 변화를 보고 또 느낄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어떤 필라테스가 좋다더라라는 권유로 인해서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절적으로 새해에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해 볼까라고 해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태이구나라는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탐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품을 구입을 할 때도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제인식 단계에서 어떤 필요성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은 블로그나 온라인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필라테스도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와 비교할 만한 대안은 뭐 걷기부터 요가 필라테스, 더 나아가서는 뭐 골프나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더 고급스러운 거는 뭐 승마까지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안의 종류를 뭐 평가하고 그 성과 수준을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할 때에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정보의 그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에 맞는 관여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걷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도 않고, 뭐 의류도 이제 집에 있는 기존의 의류를 입을 수도 있고, 운동화도 뭐 새로 구입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걷기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당장 그냥 내일 한번 걸어볼까 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여서, 저관여 상품이나 저관여 서비스라고 한다면 필라테스의 이상이 되는 것, 골프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승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승마를 하려고 해서 그 어떤 비교를 하게 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어떤 그 안전 장비도 있을 거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계속 지속돼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할 때 관여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깊숙한 그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필라테스는 사실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고객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느끼는 필라테스의 어떤 혜택이 높으면 관여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은 높다라고 하면 필라테스를 선택하는데 관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집단에서는 필라테스에 대한 가격이 일반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는데 월 사용료보다는 월등히 높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여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 정보를 탐색해서 여러 가지 그 종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요소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은 다 수치화로 딱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먼저 비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많이 판단을 하는데, 가격 외에도 우리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볼 것이고, 뭐 어떤 시설에 대한 편의성도 볼 것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이 그동안에 이제 탐색과 대안 평가를 거쳐서 걷기가 본인한테 좋을 것인지, 등산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스피닝이나 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좋을 것인지, 만약에 필라테스를 한다면 그룹 레슨이 좋을 것인지, 1대1 레슨이 좋을 것인지 구매 결정을 이루어지게 하고, 만약에 이제 필라테스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구매 후의 행동으로는 이제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를 이제 본능적으로 수치화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기대불일치 이론이라고, 기대한 바가 높으면 만족할 만한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확률이 좀 적어지고, 기대한 바가 보통 적어지면 만족스러운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상황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 어떤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생각보다 맛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통 맛집을 알고 갔을 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평가하는데 이제 조금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여행하는 곳에서 그 예정에도 없이 이제 들어갔던 식당에서 예상외로 이제 맛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한 바가 낮기 때문에 그 기대가 낮은 부분들을 충족시키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기억 속에는, 맛집을 보통 갔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지나가다가 들린 가게에서는 오히려 맛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그 뇌리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약간 기대불일치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구매 후의 행동에서 리뷰나 재등록이나 타인 추천에 대한 그런 액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여도는 사실은 그 소비자가 선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용인데, 그 유아용 바디워시와 성인용 바디워시를 좀 비교해서 보면 기준이 아예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성인용 본인이 사용할 만한 바디워시를 사용한다면, 뭐 제가 추측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뭐 향을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가서는 뭐 거품의 어떤 양도 이렇게 볼 것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쓸 바디워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성분을 보겠죠. 그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지, 그 다음에 오히려 향이 없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관여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구매 기준도 달라지는데, 이게 재미난 게 그 FCB 그리드 이론이라고 해서 그 좌뇌 우뇌에 대한 이제 관여 수준을 좀 비교한 게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고관여 상품에서 좌뇌를 사용하는 경우나 우뇌를 사용하는 경우,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고관여 상품은 결국에는 행동을 한다는, 그러니까 구매를 결정한다는 건 가장 뒷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느끼고 행동하거나 느끼고 인지하고 행동하거나 하는데 결국에는 고관여 상품들은 느끼든 생각하든 행동이 제일 마지막 단에서 이루어지고요.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가 그, 점점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게 고관여나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행동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시중에 뭐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를 구입할 때 막 알아보고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상품들은 일단 뭐 얼마 들지도 않는 거 구입해서 써보고 뭐 좋으면 쓰고 뭐 그렇게 하게 되고 좀 더 그 가격대가 좀 나가는 뭐 카메라를 구입을 한다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검색해서 딱 첫 번째 나오는 거 구입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렌즈가 뭔지, 뭐 화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보통 남자들은 기능적인 특성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사진에 이제 감성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필라테스로 본다면, 고관여로 느끼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등록을 하려고 상담을 할 것이고, 저관여인 분들에게는 먼저 일단은 상담하고 체험해보고 결정하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 처음에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뭐 알아보고 오셨는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뭐 모르겠고요. 지금 처음인데요. 여기 일단 처음에 와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택에서 좀 저관여로 바라보는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저기 알아봐서 여기가 가장 좋아 보여서 한번 체험하고 싶고 상담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필라테스를 약간 고관여적인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어서 요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혜택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낮추는 부분으로 이거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그 혜택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5가지 혜택이 있어요. 기능적 혜택, 상징적 혜택, 경험적 혜택, 이타적 혜택, 자존적 혜택이 있는데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자동차가 이제 결국에는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하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기능적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혜택으로만 놓고 이렇게 보면 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기능적 혜택이 구매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차감이라고 해서 차를 내릴 때 이제 그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데 그 내릴 때에 차에서 이제 어떤 본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종의 이제 보시면 과시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하차했을 때 그 느낌 때문에 과하게 이제 지출해서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징적 혜택으로 이제 차를 구입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혜택은 이제 운전의 즐거움과 재미, 그러니까 배기음 같은 경우인데 그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은 사실은 엔진 배기량 같은 거를 좀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6기통이냐, 8기통이냐, 그래서 V6냐, V8이냐, 뭐 이런 것도 따지는데 그 배기량에 따라서 엔진 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라이빙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소 V6의 6기통인 엔진에 있는 그런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벤츠의 G바겐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8기통이거든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되게 우렁차고 연비는 좀 폭망이긴 하지만 우렁찬 배기음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경험적 혜택이 되고 여자분들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하차감을 앞세우는 상징적 혜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 혜택은 결국은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구입함으로써 어떤 기부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타적 혜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필라테스에서 이타적 혜택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혜택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적 혜택에서는 뭐 근무 환경이 좀 보장된 그 기업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업의 그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동적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혜택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필라테스에서는 운동 효과나 건강 예방 같은 이제 기능적 혜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후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뭐 몸매라든가 그런 그 자기 만족 같은 경험적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지만 그게 이제 필라테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적 혜택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문제하고 이제 미래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혜택이 기능적 혜택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뭐 손소독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감염이나 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능적 혜택으로 들어가고 감기를 걸렸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게 결국에 감기를 낫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기능적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능적 혜택을 할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 순전히 지출되는 금전에 대한 그 금전적 비용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그런 돈에 대한 지불이 아닌 뭐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동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비금전적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에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혜택을 내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능적인 혜택을 비교를 할 때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은 고객들은 사실은 그 기능적 혜택에 대해서 그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운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가격이 얼마야? 라고 하는 이제 가성비로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어디를 가나 강사에 대한 강점을 내세우고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고객들이 실제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A라는 스튜디오하고 주변의 상권에 있는 B라는 스튜디오에 강사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과연 고객이 느끼기에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어렵거든요. 서비스를 두 곳에 받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다 알고 왔으니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기능적 혜택으로 그 적용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스마트폰에 사진의 해상도를 다 알고 계시죠? 다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해상도는 모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는 바라봤을 때
그 사진 해상도는 모르지만 사진의 결과물을 가지고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티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유명해진 거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도 7일간 얼음이 녹지도 않고, 두께가 이제 3인치라고 해서 한 9cm 조금 안 되고, 뭐 특별한 특허가 달린 이제 잠근 장치가 있어서 엄청 단단하고 오래 쓰고, 하지만 이제 아이스박스 하나에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는 사실 뭐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사진 해상도가 몇인지를 보고 구입한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그런 부분과 또 현대적인 어떤 활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단순히 그냥 전화 받고 사진 찍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예티의 제품을 그 캠핑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7일간 뭐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기능에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나 의미가 담기면 기능적인 혜택은 배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필라테스의 이제 기능적인 혜택을 낮춰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 혜택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혜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이제 기능적 혜택을 높이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긴 하지만, 필라테스 이제 운동을 건강 관리나 이제 예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사실은 가장 많이 그 필라테스를 하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해보시면 고객들이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접하거나 이제 하고 싶은 이유들을 다 이제 오히려 저보다 더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텐데, 보통은 이제 건강관리나 이제 예방에 대한 그런 큰 범주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과연 이제 그 건강 관리나 예방으로 인해서 그 필라테스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상한선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필라테스를 당연히 더 선호하겠지만, 그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 게 있고, 약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해결이 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편리한 거를 조금은 더 추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능적 혜택이, 우리가 건강 관리나 예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약이나 영양제에 약간 밀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면 건강한데 걷기나 뭐 등산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필라테스가 과연 이제 그 비용 대비 건강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은 더 낮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온전히 필라테스를 기능적 혜택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그 등록을 유도하기에는 조금은 더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라테스에서 이제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이제 어떤 이벤트 카피를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1대1 프라이빗 레슨 10회권이 90만 원이고 6대1 그룹 레슨 10회권이 2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기능적 혜택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 10회권으로 90만 원은 약간 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 필라테스를 통해서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요 멘트가, 우리가 이제 굳이 혜택 중에 나눠보면 기능적 혜택을 가미한 이벤트 카피거든요. 그럴 경우에 고객들이 그 느끼는 금액이 90만 원으로 건강을 선물을 할 것이냐, 20만 원으로 건강을 선물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저항선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대1의 고가의 그런 그 레슨권보다는 그룹 레슨에 이런 카피를 쓰는 게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에서 90만 원하고 6대1에서 20만 원 이렇게 고객은 비교하지 않을 거고, 필라테스를 통해서 건강을 선물을 할 때 이게 이제 10회에 90만 원이냐, 10회에 20만 원이냐라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적 혜택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벤트를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혜택인데, 상징적 혜택은 결국에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시면 이제 에르메스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가격이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에르메스 가방뿐만이 아니라 명품 가방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방 왜, 어디가 좋아? 왜 샀어라고 하면, 사실은 다들 뭐 가죽이 좋고 견고하고 뭐 박음질이 튼튼하다. 그래서 뭐 저렴한 제품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요 제품으로 오래 사용하는 게 좋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과시용 욕구를 약간 실용적인 이유로 대답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유교권의 이제 문화는 이런 과시하는 게 약간의 이제 된장녀나 된장남 같은,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본능적으로 약간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과시적인 욕구를 실용적인 이유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MZ세대는 사실은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신조어가 이제 있어빌리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플렉스 하거나 힙합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와는, 뭐 우리 세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세대하고는 좀 다른 MZ세대의 이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징적 혜택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기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기부를 비교해서 본다면, 순수하게 타인을 돕겠다는 마음은 우리가 이타적 혜택인데, 기부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는 상징적 혜택이에요. 내가 이거를 도왔다라고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내세우진 않지만, 그 SNS에 이제 여러 가지 기부에 대해서 좀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징적 혜택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알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 또 그 부담스럽지 않게 바라봐야 되는 게, 또 마케팅이나 홍보의 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뭐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부해서 돕겠다는 마음이 순수하냐 아니면 돕겠다는 그 사실을 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징적 혜택이 좀 달라지고요. 그럼 필라테스에서 이제 상징적 혜택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필라테스가 아직까지도 운동 중에서 조금은 그 앞서 있는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느낌이 아직은 있거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좀 어필하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보면 그 강사 선생님의 업로드인지 아니면은 그 일반인들의 이제 운동 업로드인지 모를 만큼 그 요가복을 입고 동일하게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나 필라테스 하는 여자야라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중에 물론 이제 고객님의 이제 동의를 거쳐서 뭐 자세가 잘 나오는데 뭐 사진 좀 찍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후에 이제 프로필이나 SN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유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도 봤을 때 회원 관리에 대해서 운동 후에 고객에게 연락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해서 공유를 해서 고객들이 이제 이 이미지나 영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를 해줬을 때 카톡 프로필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잘 올리고 어필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 혜택이 다른 고객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고객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잘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몸매에 좀 본인이 보기 싫어하는 부분이 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보이는데 본인에게만 보이는 뭐 아랫배가 튀어나와 있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징적 혜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징적 혜택이 좀 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는 것을 본인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노출해서 오픈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까지는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징적 혜택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사진이나 영상을 좀 공유해 주는 거, 그 부분들이 상징적 혜택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경험적 혜택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뭐 오감, 경험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요즘에 DIY 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냥 구입해서 완제품을 받는 것보다 그 DIY 가구를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 조립한 가구 같은 경우에 그 본인들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더 애착이 간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케아 효과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립했던 그런 경험적 혜택을 좀 더 높여줘서 고객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우리가 딱 깨물었을 때 그 바삭하는 그런 소리를 개발하는 이제 소리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시리얼을 아침에 이제 많이 간편식으로 드시는데, 그 아침에 이제 약간 잠이 덜 깨고 좀 톤이 낮아 있을 때 그 크런칭 사운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고객에게 이제 그 소리로 경험적 혜택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그 엔진 소리가 처음에는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못 잊어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청각적인 경험적 혜택을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청각하고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얻는 시각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필라테스에서 이제 경험적 혜택을 좀 보면 사실은 제일 뭐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울에 대한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진을 찍으면 셀카에서 이제 팔을 벌려서 본인을 찍는 게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파우더룸이나 특정하게 이제 그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곳의 거울은 오목 거울이나 슬림 거울을 써서 조금은 더 몸매가 조금은 좀 슬림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좀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 왠지 모르게 뭐 살이 빠진 것 같아, 몸매가 좋아 보여, 이런 경험적 혜택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떤 특정하게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맛도 생각하지만 그 냄새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처음 입장을 했을 때 그 어떤 좋은 고유의 향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명을 전달할 것인지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화려한 향이 아니고 인위적인 향이 아니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계속 풍기는 그런 고유의 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향도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타적 혜택은 사실은 필라테스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좀 비중이 낮은 항목들인데 순수하게 이제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욕구에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공정무역의 커피를 이용한다라던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이용한다는 것, 그게 이제 조금은 비싸더라도 어떤 이타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이타적 혜택이 있어도 맛이 너무 없게 되면, 이게 기능적 혜택이 너무 떨어지면 이타적 혜택은 조금은 상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하고 달라서 과시하려는 내용하고 달라서 상징적 혜택과 이제 구별된다는 점, 요 말씀을 드리고, 상징적 혜택이 만약에 이제 희소성이라면 이타적 혜택은 약간 죄책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너무 이제 잘 살고 있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약간 좋은 느낌의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필라테스에서 이제 이타적 혜택을 높이는 방법은 고객에게 이제 그 연말에 스튜디오 단위로 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고객들을, 회원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탄 나르기나 김장 봉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주에, 특정한 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김장은 보통 겨울 되기 전에 하고, 그 연탄 나르기 행사는 연말에 보통 많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고객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고객들에게 이제 이타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물론 이제 이런 이타적 혜택을 통해서 등록을 연장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겠죠. 이 이타적 혜택을 비중을 높게 보는 고객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동 후원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월 3만 원 정도면 아동 후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하면 이타적 혜택인데 이 한다는 것 자체를 고객에게 알린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혜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하지 않도록 뭐 어느 한 곳에 그 후원하는 아이에 대한 사진을 붙여놓고 있다라던가, 보통 그런 후원하면 또 기념패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할 때 그런 걸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타적 혜택을 조금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존적 혜택인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만큼 다른 만족감이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운영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뭐 구입을 한다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심리적인 만족감은 어떤 손해에 대한 유무보다는 의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것을 구입할 때 가격이 비슷하면 조금은 더 그 어려운 분들에게 구입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좀 더 그 상황이 나쁜 쪽에서 구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비슷한 가격이면 아 여기를 도와주자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 최종 통첩 게임이라고, 이거는 역으로 브랜드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그 2인이 한 팀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고, 본인은 이제 그 배분한 내용을 동의할지 거절할지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제안한 거에 있어서 동의를 하면 그 배분한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받을 수 없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누, 상대방이 만약에 10만 원 중에서 9만 원하고 만 원으로 제한해서 나는 9만 원 가질게 너는 만 원 가져 해서 동의할 거야 말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동의를 해야 되는 게 0이 아닌 이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 원을 받을 바에는 너 9만 원 못 받게 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존적 혜택에 있어서 뭐 의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고객들은 또 오히려 이 부분들을 역으로 브랜드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어서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존적 혜택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강사와 회원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어떤 팬덤 마케팅을 구성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연장을 까다롭지 않게 하시는 고객들은 다 강사와의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항상 본능적으로 뭐 내고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강사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강사와 그 회원과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항상 맺어줄 것이냐. 거기에서는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CRM 요소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또 애매한 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강사가 이제 원장님이 아닐 경우에 그 특정 강사와 회원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면 이 강사가 이직을 하거나 주변에 센터를 오픈했을 때 다른 이슈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흔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똘똘한 그런 실장이든 전임이든 그런 강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퇴사한다고 하고 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거리에 센터를 오픈했는데 회원들을 다 끌고 갔더라.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려하면서 어떤 적당한 어떤 선을 유지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장님들의 관계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제 더 형성을 잘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슈들은 좀 참고를 하면서 고객과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고객들이 느낄 때 그 저 회원에게만 특별히 잘하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나에게만 유독 소홀히 한다라던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게 좀 적당한 이제 톤앤 매너와 관계를 맺어서 어떤 고객이든지 보이는 곳에서는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브랜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적 혜택까지 5가지 이제 혜택을 살펴봤고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비용은 이제 탐색 비용, 거래 비용, 사용 비용, 처분 비용, 공유 비용으로 5가지로 나뉘어 있고 이 비용을 낮추는 것이 고객의 가치를 이제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제 가격이나 보험료나 그다음에 기름값, 수리비 모두 이제 금전적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 비용을 만약에 낮춰서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비용의 차별화보다는 다른 이제 뭐 시간 비용이라든지 노력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금전적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지 이 부분이 조금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렴한 가격은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하는 경우거든요. 가장 쉬운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이나 가격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색 비용을 살펴보면요. 탐색 비용은 결국에는 이제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탐색은 어떤 찾는 거, 뭐, 조사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소비자들은 과연 이제 선택지가 많은 것을 좋아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김밥 천국에서 메뉴를 고를 때 너무 많으면은 이제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사실 어떤 구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는 경우인데 그 두 가지 실험을 살펴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잼 시식 코너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그 한 가지는 6가지의 잼을 이제 시식한 코너가 있고 두 번째는 24가지의 잼을 시식한 코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6가지 잼의 시식 코너로 간 그 무리가 40%고 24가지의 이제 잼으로 간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사실 끌리는 것은 그 가짓수가 좀 많은 것에 더 끌리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6가지 잼을 쪽으로 간 고객은 40% 중에서 30%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24가지 잼 시식 코너에 간 60%는 그중에 3%만 잼을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6가지 잼을 판매하는 시식 코너에서는 전체 중에서 12%가 구입을 결정을 내렸고 24가지 잼 시식 코너에서는 1.8%만 구입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이제 불만이나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너무 그 선택해야 되는 종류가 많을 때는 오히려 고객이 더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펜 종류에 따른 실험에서는 펜을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할 때는 40%가 구매를 했고, 그 10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는 90%가 구매를 했고, 16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는 30%가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역유자형 관계라고 해서 선택지가 지나치게 적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많을 때보다 적당할 때 구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중고나라 같은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이제 탐색 비용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이제 뭐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의 처분 비용은 낮춰줘서 동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택배를 또 보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내고에 대한 그런 뭐 문자도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탐색 비용이 구매자에 낮춰주는 환경들을 조성한 게 이제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사실 탐색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필라테스는 스윙 모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레슨을 통해서 수익이 이루어지고 레슨의 또 그런 원가 구조가 강사료와 뭐 임차료로 대표되는 환관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단순한 내용에서도 그나마 이제 그 레슨 유형이나 운동 프로그램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레슨 유형은 뭐 1대1에서부터 2대1, 뭐 4대1 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좀 카테고리로 나눠 주는 것이 좋고 운동 프로그램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줘서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조금은 더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안내하거나 상담한 시에 그 레슨 유형이나 횟수 같은 경우를 적당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보다는 뭐 한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지만 뭐 한 3가지 정도까지는 대안을 줘서 고객들이 그 안에서 조금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한 가지에서
이 한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선택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타 스튜디오에서 등록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들이니까 그 안에서 최소 세 가지 정도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가격으로 나누거나 횟수로 나눠서 적당한 대안을 제시해줘서 그 안에서 이제 고객들이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그 등록을 하기 전에 탐색 과정에서 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어져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용하는데 고객들이 주로 찾는 정보를 메뉴 구성을 해서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메인 메뉴에서 이제 노출해 주는 방법, 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보들이 뭐 위치가 어디인지 아니면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 메인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를 하고 나서 하이라이트로 저장을 하면 그게 계속 그 안에 정보들이 그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처음에 썸네일을 뭐 시설은 시설에 대한 썸네일을 넣어서 한번 처음에 등록을 하면 하이라이트의 대표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으로는 시설 해서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고 뭐 강사라는 하이라이트를 만든다면 처음에 이제 강사에 대한 내용을 아이콘화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다른 이제 뭐 운동하는 레슨이라든가 이벤트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스타그램에 그 노출을 했을 때 고객들이 봤을 때 와서 주소를 확인한다라던가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 비용인데요. 거래 비용은 이제 그 용어 설명과 같이 이제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건 역시 금전적 비용하고 비금전적 비용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소포장 상품들이 많고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제 1인분 상품들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통기한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인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전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비금전적 비용을 이제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질 상품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그 주 상품과 이제 보완제 상품의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복사기를 뭐 조금은 저렴하게 구입하게 하면서 잉크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커피 머신을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 캡슐을 조금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거래 비용을 처음에 이제 주 제품을 구입할 때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 PAD 전략이라고 해서요. 전체 가격이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에 그 하루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이제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 한 달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보통 하루에 커피가 한 4천 원, 5천 원 정도 되면 이게 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이제 한 달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조금은 그 전체적인 금전적 비용을 조금은 낮춰주는 그런 넛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즘은 사실은 그 중국의 노점상이나 뭐 그 동양하는 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다 박스에 위챗 페이 QR코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그거를 다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비용에서는 금전적 비용도 중요하지만 결제 방법에 대한 편리함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연장하기로 하고 등록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래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돼서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품의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피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노출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때 경쟁 스튜디오의 가격을 우리가 맞출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거나 혜택적인 부분을 높여갈 것이냐, 요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균형 맞춰서 좀 적용을 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 비용을 이제 줄이는 방법에서는 첫 등록에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10회, 20회, 30회 건을 만약에 절대적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등록하기가 어려운 고객이라면 5 플러스 1 정도의 이제 횟수권을 첫 등록에만 적용을 시켜줘서 고객들이 이제 불확실한 서비스를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에 그 어떤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 전략을 해서 하루에 이제 한 잔 커피로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제 좋은 문구를 이벤트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편리함을 스튜디오의 이제 고객 관리 어플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많이 개설을 해서 결제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플레이스에서 예약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10회권, 20회권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만들 수 있고, 또 SMS 문자 결제 서비스도 사실 알아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고객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고객이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고객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편리하긴 하지만 문자 결제 같은 경우는 스미싱이나 피싱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은 고객들에게는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좀 적용을 적용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용 비용은 고객이 이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라는 게, 평생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쿠폰을 적용한다라는 게 이제 금전적 비용, 금전적 사용 비용을 좀 낮춰주는 그런 요소이고, 비금전적인 사용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샴푸하고 린스가 용기 크기가 같거나 색깔이 같게 되면 사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자세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해준다라던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판단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용 비용을 낮춰주는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보유 효과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조금은 더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입하기 전에 그 차를 갖고 싶은 마음의 가치보다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가치를 높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부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뭐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효과를 좀 더 제공해 주게 되면 사용 비용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비용은 사실은 관찰에서 시작해서 보통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스튜디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어, 뭐 있으셨어요? 어떤 거라고 이제 여쭤보면 사실은 딱
떨어지지 않는 한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다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용 비용에 대한 비금전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고객에게 이제 그 질문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어떤 동선을 관찰하던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용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등록 전 많이 하고 계시는 체험 등록이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서 사용 비용을 미리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 체험 등록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 등록을 할 경우에 이제 체험비를 뭐 페이백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사용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은 뭐 고객들이 만약에 직접 그 강도 설정을 하거나 기구나 소독으로 세팅을 할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부분들도 고객 타겟에 맞는 클렌징을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그 락커의 옷걸이가 각각에 다 이제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고객들의 옷이 옷걸이에 정확히 걸리는 그 미끄러지지 않는 옷걸이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세한 거지만 고객의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가 미세한 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전체 큰 만족과 가치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려해 보시는 거. 그래서 피트니스를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제 아는 지인은 제일 먼저 피트니스 센터에 탈의실을 가서요. 락커 빈 곳을 열어봐서 그 옷걸이가 빠짐없이 다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 피트니스 센터가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이제 자신의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걸로 판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리창 깨진 거 하나를 놓고 보면 다른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위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 챙겨가게 되면 고객들은 이제 다른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신뢰감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동선의 체크라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운동하고 나와서나 중간에 이제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드시거나 그럴 때 이제 동선이 과연 최적화된 동선이냐 아니면 단순히 빈 공간에 맞춰서 정수기 같은 것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처분 비용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고 나서 처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금전적인 비용하고 비금전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 치킨을 예로 들면 그 한 마리 치킨은 국내산 닭을 사용하고 순살 치킨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은 브라질산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치킨을 시켜서 주문을 할 때 국내산 치킨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브라질산 치킨을 드실 거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가 국내산 치킨을 먹겠다는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치킨의 뼈를 뭐 당장 버릴 곳이 없다라든가 발려먹기가 불편하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보통 순살 치킨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처분 비용을 좀 그 낮춰주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벽 배송의 이제 서비스도 종이 박스를 이용할지 에코백을 이용할지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활용해서 이제 그 수거해서 정리해서 버리는 그런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는 에코백으로 받아서 에코백은 이제 밖으로 내놓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제 수거해 가는 그런 것도 이제 처분 비용을 낮춰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처분 비용에서 그 디폴트 효과라고 해서요. 그 유럽에서 장기 기증 동의율을 비교를 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27%라고 하고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85에서 99%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봤더니 결국엔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특별한 어떤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반면에 그 선택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앞서 이제 4에서 27%로 장기 기증 동의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동의하려면 체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장기 기증 동의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식에 대해서도 그 어떤 비율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필라테스에서 조금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배울 텐데, 이제 고객을 나눌 때 신규 고객에 있어서 실제로 진짜 신규 고객도 신규 고객으로 분류를 할 거고요. 그 기존에 이용을 하다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연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니면 체험을 받았는데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그 신규 고객의 범주에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그 상담서를 작성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를 조금은 이런 디폴트 효과에서 이제 옵티아웃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록하지 않는 고객에게 우리가 이벤트가 있을 때 메일링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의하려면 체크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이 부분 체크하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나 큰 혜택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린다라는 그런 혜택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가능하다면 옵트아웃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자동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 비용에 있어서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어떤 기억에 있어서 되게 피크의 순간하고 마지막 순간의 경험에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옛 이성 친구를 되돌아보면 사실 좋은 기억만 더 많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았던 기억,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데, 고객과 헤어지는 순간의 경험으로 처분 비용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로 이렇게 본다면 그 회원이 이제 입장을 했을 때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 톤이라든지 행동을 유추해서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당일에 이제 운동 방향이나 강도를 설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처분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말로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고객마다 고유의 어떤 행동과 성향이나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보다 톤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찰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운동 강도를, 그날의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의성에 의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 다음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레슨 후에 이제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운동의 마지막을 좋은 기억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그 50분 레슨을 한 후에 10분 시간은 뭐 청소하거나 뭐 강사님들 쉬거나 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운동했던 이제 회원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기수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타임에 그 회원들과 동선이 겹치고 라커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번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F45 같은 경우가 45분 운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사와 이제 회원과의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부티크 피트니스라는 개념도 기존의 운동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예전에 크로스핏이나 스몰 그룹 트레이닝이나 HIIT 같은 컨셉의 운동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그러면 부티크 피트니스에서 개념이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의 한 가지는 그 강사와 회원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베리스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하는 경우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 트레이드밀에서 한 그룹은 뛰고 나머지 그룹은 스텝박스 위에서 운동하거나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딱 그 두 그룹으로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빨간색 조명과 그 흥이 나는 이제 어떤 꽝꽝거리는 이제 음악이 가미돼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강사와 회원과의 소통이고요. 회원과 회원과의 소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스 부트캠프를 100번 클래스한 사람들 사진과 어떤 게 붙여 있고 200, 300, 500 이렇게 붙여 있어서 100 클래스를 수료한 사람들은 더 상위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약간 동경하고 500 클래스 넘은 사람들은 약간 리스펙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과 강사의 어떤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회원과 회원과의 커뮤니티도 그 부티크 피트니스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사람들이 동호회 희망에 대해서 필라테스가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라테스에서 부티크 피트니스 개념을 약간 도입하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유 비용으로는 고객이 이제 경험한 것을 공유할 때 이제 나타내는 비용인데, 이 비용에서는 사실 데이터는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따지면 이제 통신비, 데이터료 같은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고 글을 작성해야 되는 이제 심리적 그 비용이라는 귀찮음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거의 모바일 시대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제 어떤 공유나 리뷰 행위는 구매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이제 콜라나 음료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스타에 뭐 포스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 전시장에서 뭐 이벤트에서 이제 SNS 팔로우를 하고 상품을 수령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끊었던 경우.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공유를 했는데 다 서비스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티나고 제 피드에 이런 글이 있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제한 적이 있었고, 전시회장에서 이제 이벤트 상품을 수령했는데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의 이제 공식 계정을 내가 굳이 이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해서 끊었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상의 차원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또 보상으로 접근을 하지만 뭔가 약간 그 굴욕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콜라 하나에 이 영혼을 팔았다라고까지는 조금 과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나 리뷰를 대가로 이제 서비스를 주는 행위는 플레이스의 순위에는 도움이 돼요. 어떻게든 거기서는 이제 플레이스에서는 리뷰에 대한 숫자가 주간 단위로 몇 개가 등록이 되는지를 파악하니까 순위를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면서 공유를 부탁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남기는 리뷰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퀄리티가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게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는 공유를 자극할 만큼, 소비자가 직접 공유나 리뷰를 할 만큼 충분한 요소로 조금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만약에 네이버 리뷰 등록이 플레이스 순위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그런 내부적인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회원이 이제 연장을 했을 경우에 그 어떤 요가 양말 같은 선물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약간 넛지로 편안하게 이제 네이버 리뷰를 좀 부탁을 해 말씀을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회원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그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지금 혜택하고 5가지 비용을 살펴봤는데 어느 고객이든지 여기서 딱 하나 포인트로 등록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객의 성향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그 고객에게 적용해서 그 뭐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몇 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논문은 소비자의 선택 속성이 가치 수용과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노수현 원장님도 같이 이제 그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가지 연구 모형을 보면 선택 속성이 가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가치 수용은 구매 후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매 연구 모형을 보면 소비자의 이제 선택 속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로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가치 수용이 있어서 선택 속성이 가치 수용을 거쳐서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선택 속성 자체가 바로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 이 인구 통계학적인 뭐 내용들은 참고로 그 논문을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기능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좀 쉽게 풀어서 보면 기능적 가치는 그 필라테스 운동 후 약간 몸매의 변화된 상태, 감성적 가치는 운동 후의 기분의 상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는 사회 구성 간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 이건 필라테스에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서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 속성을 보시면 강사, 비용, 프로그램, 시설, 접근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모형을 보시면 소비자의 선택 속성은 가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하고 시설은 기능적 가치하고 감성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강사와 비용은 기능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가치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 속성은 사회적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내용인데요. 그러면 필라테스 센터의 소비자의 선택 속성이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강사 시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재구매에 영향을 미쳤고 강사 시설 프로그램은 타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 강사하고 시설은 그 회원들이 봤을 때 구매 후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구매에는 비용이 조금은 더 중요하구나라는 부분, 타인 추천에는 프로그램이 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 결과는 이 조건 하에서 이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경우가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형이나 집단이 달라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되, 다만 이제 이 집단과 이 연구 모형에서는 그래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이 된 연구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강사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차별화나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은 이제 사진으로 어떻게 좀 표현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 그 전에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험 후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것인지, 상담단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하고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제가 뭐 다양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그 고객들을 살펴보면, 재등록을 하는 고객들은요, 결국에는 가격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나 운동이나 강사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회당 얼마예요? 라는 부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재구매 고객들에게는 그래서 비용이 좀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싶고, 다만 이제 타인 추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가 만약에 다니는 어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누구에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장점을 추천을 할 것 같거든요. 다만 너 필라테스 한번 배워봐, 여기 굉장히 저렴해 라기보다는, 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골프로 시작했지. 근데 내가 필라테스 다니는 곳에 골프 필라테스가 있는데, 여기 다니면 비거리가 20m가 더 는데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나타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강사에 대한 매력도나 전문성도 가미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타인 추천에 대한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고, 재등록을 하는 회원에게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장기 고객에게 횟수를 좀 늘려서 그 비용을 좀, 회당 비용은 낮춰주지만 절대적인 비용은 조금 높여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좀 좋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 이게 만약에 50회권, 70회권으로 가다 보면 사실 회원권의 레슨 횟수는 금액을 선불로 받지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레슨 횟수는 잠재적인 부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40회권, 50회권 이상의 레슨권을 판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안쪽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은 조금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구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시설 비용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강사 시설 프로그램은 타인 추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논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기능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엔 가치적인 부분도 구매 후에 영향을 이제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인의 이제 필라테스 목적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과 이제 피드백을 이제 제공을 해줘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분들이고, 두 번째 논문은 강사의 전문성과 매력성이 참여자들의 수업 만족과 운동 지속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결국에는 모형을 보시면은요, 강사의 전문성하고 매력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독립 변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업 만족이라고 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결국에는 운동 지속 의사를 바라보는 게 있어서, 대상이 지금
H1부터 H7까지 있는데 결국에는 강사의 전문성이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냐, 강사의 전문성이 운동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냐, 매력성이 수업 만족 영향, 매력성이 운동 지속, 그 다음에 전문성이 수업 만족, 그 운동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수업 만족이 관여를 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강사의 전문성은 회원 관리, 그다음에 기본 원리, 실기 지식, 지도 기술을 이제 전문성이라고 봤고요. 강사의 매력성은 친밀성, 호감성, 유사성으로 이렇게 바라봤고, 수업 만족에서는 수업 효과와 수업 내용과 수업 지도를 나눠놨고, 그다음에 운동 지속 의사는 운동 지속 의사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전문성이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매력성 같은 경우는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만족이 운동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 이제 매력성이 운동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조금 흥미롭긴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사의 매력성이라고 하면 그 친밀성, 호감성, 유사성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외모나 몸매가 여기서는 이제 호감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몸매 좋으신 분이 많고 얼굴 예쁘신 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수업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고객들을 재등록하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객 그 회원의 그 몸매나 얼굴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고객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고객을 재등록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요소이다라고 봐서 우리는 그러면 강사의 매력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논문은 이제 지도자의 전문성이 수업 만족과 운동 지속 의사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강사의 전문성을 실기 지식과 기본 원리, 회원 관리, 지도 기술, 인성으로 봤고요. 수업 만족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나눠놨고, 운동 지속은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다른 용어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회원 관리와 지도 기술과 실기 지식, 기본 원리가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회원 관리가 수업 만족에 심리, 신체적, 사회적 만족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는 그 회원 관리가 수업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회원 관리를 할 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 장기 미참석 고객에게 이제 근황을 위한 뭐 어떤 연락을 취한다라던가 그래서 장기 미참석 고객은 뭐 한 1주,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레슨 후에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좀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고객의 어떤 만족함을 좀 묻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슨 장면을 촬영 후 공유해서 고객들이 그것을 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독려나 응원하는 문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원 관리라고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회원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보통은 이런 적극적인 회원 관리 피드백이 회원들의 재등록 이슈가 다가올수록 좀 증가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재등록을 하게 만들고 싶고 하는데 보통의 고객들은 그런 거를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20회권이 남아있는 고객이나 2회권이 남아있는 고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남아있을 때나 재등록 이슈가 다가올 때나 차별이 느끼지 않게 세심하게 좀 관리해 주는 거.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재등록 이슈가 있을 때 관심 있는 것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유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업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오늘인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이제 어떤 그 강사님 피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필라테스의 수업 가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릴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객들이 그 레슨 하기 전에 강사가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소도구 세팅 딱 끝내놔야 가격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뭐 특정하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니까 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는 고객이 등록하는 그 이후부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가격을 높이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을 잘 지키는 게 그 강사의 전문성의 하위 영역에 우리가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뢰가 가면 다른 부분도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객이 수업에 만족을 느끼는 항목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등록과 또 가격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가급적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를 근거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고객 가치는 혜택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춤으로써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혜택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능적 혜택, 상징적, 경험적, 이타적, 자존적 혜택 5가지가 있고요.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탐색 비용, 거래 비용, 사용 비용, 처분 비용, 공유 비용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구매 후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택 속성에 대한 요인들은 강사, 운동 프로그램, 기구, 시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의 전문성과 매력성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강사의 전문성과 회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혜택과 비용과 선택 속성에 보면은 사실 미세하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만 그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제 경험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고객을 등록시키거나 고객이 재등록하거나 하는 부분에 똑부러지게 딱 이 부분이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내용들을 고객에 따라서 조금씩 접목을 시키다 보면 맞는 고객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고객은 상징적 혜택이 100%인 고객이 있을 거고, 어떤 고객들은 사실 우리가 혜택 비용보다는 뭐 선택 속성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기능적 혜택을 또 강조하는 고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하시면은 재등록됩니다. 뭐 10% 재등록이 70% 재등록이 90% 재등록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컨설팅을 하고 있고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하면 당장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가 낮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보기에는 데이터가 변함이 없어도 3개월 단위 분기로 보면은 조금씩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